여러분,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이슈, 이거 뭐 연인 새롭게 터지지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또 항상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 예리한 분석, 뛰어난 분석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엄경영의 촉인데요. 자, 엄경영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이슈가 많죠. 예. 아주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자, 근데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에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10월 유기설에 대비해서 진영 내부 단도리에 나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10월은 그러니까 다 알려져 있긴 한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10월 16일인가요? 네, 10월 16일.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10월 유기설을 증폭시킬 수 있는 소재인 거죠. 근데 일단 곡성하고 영광 두 군데 그 전남에 군수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 거기다 월세 얻어서 올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 흐름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투표율도 되게 낮았잖아요. 20%대. 그렇죠. 그래서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그 경고성 투표 이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곡성이야 본래 그 비민주당 색채가 진한 곳이고 또 영광도 예비 후보만 지금 한 12명 민주당 공천했어요. 지금 이제 그 조국혁신당은 공천 수순에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저는 그 두 군데 선거가 민주당한테 그다지 호의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물론 정당 추천은 아닌데 이게 진보 보수 사실상 정당이 개입해서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럼 조전혁 의원에다가 전 의원에다가 또 몇 분이 더 계시잖아요. 몇 분이 더 계시긴 한데 박선영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보수 쪽도 후보 단일화가 속도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총 5군데인데 강화군수하고 부산 금정구청장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데 나머지 3군데에서 민주당이 하나 내지 2군데라도 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10월에 그러니까 1심 선고하고 맞물리면 메가톤급 이 후폭풍이 민주당을 덮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오늘 이제 학교에 있다 점심 먹으러 나가면서 저는 항상 YTN 라디오를 듣습니다. 점심 때 YTN 라디오 이렇게 듣는데 TV 수중계 봤는데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나왔더라고요. 그 김선영 앵커가 진행하는 건데 근데 윤희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한테 재집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집권을 얘기를 했지 이재명 대표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희석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 내부에서는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누가 나가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본인과 가까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있고 또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있고 김부겸 전 총리도 문재인 정부 때 총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 B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의 발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에 찾아왔을 때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쪽을 그러니까 이 족쇄고 그러니까 이제 포위하고 있는 검찰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대응에 대한 어떤 요구도
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쪽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이었거든요. 뭐 당 차원에서 이렇게 그 검찰 수사를 맹비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뭐 당의 대응을 촉구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경고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니 그래서 물론 저는 청와대 근처에도 가지도 못했겠지만 그래도 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좀 덕담으로 이제 그 재집권 준비도 좀 우리 이 대표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관한 수사 이게 좀 검찰이 저는 좀 그런 게 뭐냐면 이게 3년 전인가 뭐 시작이 됐을 거예요. 아마 이 스토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나온 건데요. 근데 저는 이제 검찰이 이것을 이렇게 그 캐비넷에 넣고 있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불거진 의혹들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그 사위가 받은 돈이 대략 한 월급이죠. 그건 일단 월급 연봉하고 이제 한 2억 집에서 네. 거주비. 네, 한 2억 2천만 원인데요. 사실은 이제 태국에 설립한 그 자회사가 이게 그 무슨 항공기도 갖고 있고 이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발권하는. 그러니까 사실 실체가 거의 없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무로 가서 돈을 한 2년을 받은 거죠. 2019년 말에 가서. 근데 굉장히 많이 받은 회사의 어떤 규모나 모양처럼 많이 받은 거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받은 돈이 이게 이제 2억 5천만 그게 원이잖아요. 이제 문재인의 운명 바로 책 제목 요거를 출간할 때 그 출판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운명은 2011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요? 2011년에 처음으로 나온 책인데 이게 그 매년 이제 출판사도 바꾸고 뭐 판형도 바꿔요. 그러니까 뭐 특별판, 무슨 한정판, 청년판, 한 권짜리 하여튼 4권짜리까지. 그래서 뭐 아무튼 저도 이제 책을 그렇게 한번 써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 2011년 판을 갖고 2, 3년 동안을 출판사도 바꾸고 뭐 책 판형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낸 첫 출판사가 아니고 뭐 더 휴먼이라는 출판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돈이 오고 간 시기는 2020년이에요. 2020년 5월인데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퇴임 후라고 하는데 뭐 책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 한 6개월 전이든 뭐든 사전에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고 간 책인데 무슨 책 디자인 비싸봤자 2, 3천만 원입니다. 표지. 뭐 내지 디자인은 이제 전문가가 하는 거라서 문다혜 씨가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돈을 다 합치면 무려 5억이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정치 보복 수사 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 3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뭐 그 이를테면 함정에 걸린 그런 이제 그 선물 3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대 얼마입니까? 이게 그 5억 한 2천만 원 되더라고요. 제가 세 개를 합쳐봤더니. 그래서 이건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러니까 이상직 전 의원 수사다 나온 거라서 검찰이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 추석 밥상 현황에서 한다면 이게 한 그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그 소환하면 될 텐데 그 소환 일정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한 억지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도 늘어지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퍽퍽 진행이 되면 그런가 뭐 이럴 텐데 계속 늘어지니까 이게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 아직도 안 끝났나 이런 느낌도 주고 여러 가지 시간이 길어지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든 또 김건희 여사 하든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건도 그러니까 첫 고발인 조사가 12월이었어요 작년에. 그러면 2월쯤에 다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도이치모터스 건도 무려 4년을 지금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보실 때는 친명하고 친문이 이제 단일 대어가 됐다고 보세요? 전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25만 원 지원 이거 대놓고 13조 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뭐 단일 대우 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일 대우는 10월 재보궐선거 결과와 함께 아하. 1심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지금 한 달 남았다고 봅니다. 한 달 동안은 단일 대우를 이루겠죠. 그렇지만 그 10월 중순 내지는 이제 두 개의 선거 결과 그다음 재판 결과 이게 만약에 증폭돼서 민주당을 폭격하게 되면 저는 그때부터는 단일 대우는 깨진다. 전 그래서 단일 대우 시한은 한 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이후에는 이게 이재명 친명 대 비명 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도 호남에서 한 군데라도 이기면요. 당장 플랜 B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성 영광 둘 중에 한 군데라만 이겨도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이겨도 치명상을 입는 거죠. 전 그래서 이게 그 뭐 친명 비명 통합의 그 시한은 한 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25만 원 얘기하는 거 그것도 결국은 그런 상황 가정적 상황에 좀 준비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민주당의 플랜 B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차기 주자들이 지금 차별화에 시동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 또 김부겸 전 총리도 얼마 전에 정치 재개 선언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두관 그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도 지금 이제 정치 재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평산마을 찾아간 게 사실은 비명계 이런 움직임 또 이게 이제 비명계가 연대를 통해서 몸집을 불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소식이 들어온 모양인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자시죠? 최재형 씨 사건도 검찰이 수심위에 회부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법조계 용어가 요새 유식해져요. 전 이 수심위가 뭔지도 몰랐는데 방송 진행하고 이 신문 보다 보니까 수심위라는 게 있구나. 뭐 수심위 그럼 수심위 그득한 위원회 뭐 이게 아니고요. 수사심의위원회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에 하면서 이게 이번 이제 검찰이 소집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소집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14명 전원이 이게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형평성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이 명품 가방을 건네준 최재형 목사가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러니까 열겠다. 소집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뭐 결론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은 그러니까 이게 국민 정서에는 조금 배치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그 법률에 적용해서 기소하기에는 다소 전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 잘못됐다, 적절하지 않고 부적절하다 이런 거라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아닌데 법적으로 자꾸 처리하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오히려 법적이지 않은 방식 저는 사과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내일 모레 또 추석이고 뭐 사과를 맞아요. 한다든지. 요새 사과가 비싸서 그렇지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네, 올해 이제 날씨가 뜨거워서 되게 맛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소장님이 저는 계엄을 봤어요. 저는 계엄을 박정희 정권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전두환에 의한 광주 민주항쟁 시절 이럴 때 이제 계엄 그걸 경험을 했는데 이거 아직도 계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79년에 계엄령이 선포돼 갖고 그게 81년까지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경험이라는 게 뭐 직접적인 방식도 있지만 간접적인 방식도 있으니까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예. 그렇죠.
아니 그건 제 얘기 뭐냐면 네. 그 시대에서 신문이 어땠는지 기억을 하시고 그때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아무튼 간접적으로 나는데요. 저는 이번 그 민주당의 계엄령 파동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와 선거 속담에 메시지가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만약에 10월에 이재명 대표한테 뭐 그 벌금형이나 유죄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을 공격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과 유사한 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정부나 검찰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법원에 대한 신뢰는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그 공격을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재판에 나가서도 법원 공격은 안 했어요. 네. 대신 검찰과 윤 대통령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 공격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과 검찰, 그러니까 정점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메신저로 보고 이 메신저를 이제 악마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계엄령이라는 그런 네, 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 서를 통해서 계엄령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또 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바로 이제 윤 대통령을 직격을 해야 되니까 그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계엄령은 말이 안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국민소득 10,000불 정도가 넘어가면 쿠데타나 계엄령 거의 안 일어나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계엄령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네, 없어요. 더더더 우리나라 G10인데 G10에 어디 무슨 계엄령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고 만약에 그걸 추진하게 되면 역풍 때문에 정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갖고 윤 대통령을 악마화 만들고 있다.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이제 계엄령 시절이죠. 근데 신문에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 굵은 글씨 한 줄, 밑에 두 줄. 광주의 소요 사태 발생 끝. 그때 언론 뭐냐면 검열 필 도장 있어야지 신문이 나올 수 있는 시절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계엄령을 한다? 검열을 한다? 그 많은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SNS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인터넷을 끊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뭐 국민의 일상 다 올 수도 없대요. 은행도 못 가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끊어놓으면. 그런데 그런 이제 특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휴대폰을 다 압수하면 압수하면 되죠. 그렇죠. 압수하고 끊고.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 규모라든지 사회 부다 정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참 조금 좀 이건 오바도 아니고 좀 하여간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오늘 또 이제 그 법안 소위 통과했잖아요. 단독으로. 예. 또 뭐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계속 윤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탄핵 명분을 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 오늘 일부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 당 최고위원 몇 명하고 밥을 먹었다는 게 이게 또 보도가 됐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잖아요.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예. 형식적인 내용을 넣어서 물론 내용은 이제 뭐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까지 같이 인정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3자 추천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 최상병 특검법이 조만간 다시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킬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뭐 일부 최고위원이나 중진들과 함께 만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같이 불러서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제3자 추천을 전제로 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뭐 당장은 그 문제를 갖고 논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웠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과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특검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의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
저 같으면 근데 좀 범위를 넓혔을 거예요. 이왕 밥 먹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번개 모임이라 뭐 범위를 넓히기 조금 어려운 그런 처지도 있었던 것 번개도 뭐 올 같아요. 사람 다 와라 그러면 되는 건데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대통령 인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